식당 생존 법칙 저자 조상철입니다. 책을 쓰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모임을 또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반갑고, 예, 의미 있는 또 모임에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외식 창업이 뭐 산업 카테고리에서는 큰 분야, 이러면 큰 분야고 아니면 아닐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정말 이 외식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외식 천재는 아닙니다만 일단 경험을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책을 정리를 했고 그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그 오늘 크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네 가지 꼭지는 교공 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꼭지를 만든 거고요. 끝나고 나서 실제적인 정말 필요한 것들은 질의 Q&A 쪽에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식당은 장기전이라는 거, 생존을 위한 준비, 생존의 기초, 생존을 위한 실전이라고 이제 꼭지를 네 가지로 나눠갖고요. 이걸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어, 책 내용이든 아니면 뭐 외식업의 전체적인 게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당은 장기전이라고 첫 꼭지를 내서 봤습니다. 사실 그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창업이 장기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장기전이라는 말이 곧 생존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뭐 얼마 전 제가 인터뷰 스타트업 하시는 분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스타트업의 성공 기준이 생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그러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책 제목을 식당 생존 법칙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도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전,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진 거죠, 현재는. 예. 일단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가령 일단 뭐 제가 구조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인지를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통계치를 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식 업체 수가 80만 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식당이나 이제 주점, 카페 다 포함된 거죠. 80만 개. 근데 80만 개라고 하면 이게 많은 건지 작은 건지 잘 안 느끼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5,178만 명이었거든요. 예. 그럼 요거를 나누면 인구 64명당 한 개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식당 수가 많아요. 외식업체 수가.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죠. 그죠? 예. 그리고 근데 가령 이제 우리와 인구가 좀 비슷한 나라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5,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수가. 근데 그쪽은 외식업체 수가 한 30만 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시 나누면 197명당 한 개 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64명당 한 개 꼴. 이 경쟁의 강도가 센 거죠. 우리나라는. 예. 그죠? 예. 일단 구조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어, 방향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현재 예측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일례로 뭐 가장 저도 사실 2년 동안 아주 힘들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는 저는 사실 6개월 정도를 봤거든요. 6개월 정도를 보고 나름 이제 플랜을 세우고 움직였는데 이게 2년 이상 갈 줄은 뭐 예측을 못했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경영적인 압박 요인들도 많아졌죠. 물론 이전에도 있었던 요인이지만 보다 크기가 커졌고 좀 날카로워졌죠. 그 압박 요인들이 인력난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압박 크기가 커지고 날카로워져서 정말 이제 실력자들이 아니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어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판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책을 쓰고 정리를, 나름대로 20년간의 어떤 경험을 정리한 것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렇게 경쟁 강도가 세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 외식업의 어떤 생존율이 어떠냐, 일반적으로. 그래서 관련된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 매년 그 기업 생명 행정 통계를 내요. 예, 통계를 내는데,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 자료인데, 2020년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가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예, 따로 분리는 아직 통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1년 생존율이 64.2%. 그러니까 10개당 6개는, 10개당 4개는 1년 영업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나마 감가상각비를 건질 수 있는 5년 생존율은 21.5%. 10개당 2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예, 생존율 자체가. 그러니까 1년 생존율은 10개당 6개인데, 그러면 그 4개인 분들은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만세를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죠? 예. 1년 생존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창업과 폐업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접속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여기는 홍대고, 예,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할까 하다가 이제 집에서 하면 또 애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예, 예. 사무실에서 한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주변만 해도 지금 뭐 우리 간판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간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많이 애들 하고 있어요. 엔데믹 이후로. 예. 또 새로운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폐업들이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장기전을 위한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통계치 자료에 얼굴을 하면, 그죠? 예. 그러면 생존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생존을 위한 준비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죠? 일단 창업이라 생각하면,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창업이라고 하면 이미지, 키워드 이런 것,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뭐 크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 나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걸 수도 있겠죠. 긍정적인 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거, 성공과 관련된 거. 부정적인 거는 실패와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창업으로 이제 실행을 옮기시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연상 이미지들이 강해서 실행을 옮기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쪽, 돈 쪽, 뭐 성공에 대한 그런 거에 이제 주착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첫 단계가 힘이라고, 힘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하고 수영장을 갔었는데, 이제 애가 일곱 살밖에 안 돼가지고, 수영 이제, 물이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영을 하지는 않고 그냥 놀아주기만 하는데, 한 번 이제 우연찮게 좀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애 엄마가 지켜보더니 하는 말이, 물하고 왜 싸움을 하냐요. 수영을 하지 않고 왜 물하고 싸움을 하냐. 그 얘기는 온몸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 뭐 수영 한번 배우긴 배웠는데, 한 15년 전인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개인 강습까지 받았는데, 한 3주인가 배웠나? 배우다가 이제 멈췄는데, 멈추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 그러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이거를 좀 애들로서 표현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수영을 멈췄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사실 격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마추어 시합을 나갔었는데, 졌거든요. 예, 고딩한테 졌어요. 제가 올해로 50인데, 고딩한테 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게임 화면을 이제 영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온몸에 그냥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온몸에. 그냥 연습할 때나 이제 체육관에서 스파링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는데 시합 영상을 보니까 그냥 온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경직돼가지고 느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수영할 때도 그래서 수영할 때도 앞이 안 보이고 격투기 시합할 때도 상대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 외식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이 마찬가지 같아요. 힘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씀드린 힘이라는 거는 성공이라는 거, 나는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런 것들. 그런 힘이 들어가면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빙산은 뭐 10%라 얘기하고 그 물에 잠긴 것은 90%가 본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사실 외식업에 할인 10%면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물에 잠긴 그 그죠? 어, 식당의 어떤 식당 경영의 어떤 그 경영과 노동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앞서게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생각할 때 힘을 빼라고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책에는 창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예. 그래서 창업이 아니다. 창직이다. 창업의 재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죠? 걱정 없는 퇴직 내 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창직을 위한 내 직장을 만들기 위한 스펙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책에는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정정이가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생존을 위한 기초. 근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생존 위한 기초는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창업을 하시고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되겠죠. 아이템도 찾아보시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서칭을 하시겠죠. 시장 조사를 하시는 단계일 텐데 어,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MBTI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참고 삼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거죠. 왜 그 한때 이제 왜 그 캐주얼 사극에서 유명했던 다모인가요? 거기에 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대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손님이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부르냐. 그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손님이 배가 불러야 나도 배가 부르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 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이타적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수양이 덜 돼 있죠.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수양을 더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 단계를 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죠? 내 아이가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나도 배가 부르고. 내가 안 먹어도 애가 배가 막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손님이 그랬을 경우에 내가 배가 부른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 업은 뭐 하셔도 다른 준비를 안 하셔도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찾아보실 때는 뭐 사실 요즘은 워낙 이 아이템들 사이클이 또 짧아지고 또 계속 바뀌고 하는데 너무 또 유황 아이템 그런 데 찾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템을 필터링하는 단계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집니다. 책에도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 대중성, 차별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아이템을 필터링을 하고요. 메뉴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메뉴 개발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아이템이라든지 메뉴라든지 그 차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만 봐도 예,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가령 뭐 요즘에 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티드 도넛 같은 경우 노티드 도넛은 도넛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장 보편적인 거고 보편적이라는 거고 대중적이라는 건 시장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 어, 낯설게 만들었죠. 뭐 가지고 일단 필링 도넛이라는 거 그죠? 그것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필링 도넛이란 상품과 거기에 이제 디자인을 추가해서 좀 더 낯설게 만드는 거죠. 문화적으로. 예, 어쨌든. 그래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거, 그게 대중성, 차별성, 그리고 수익성. 당연히 뭐 돈이 되어야 예, 아이템이 적합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게 시작하고 크게 생각하자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최대한 고정비를 가볍게 해서 매출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고 그리고 이익을 확보해서 예, 계속 이 책의 키워드인 생존력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뭐 여기 들어오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기업 생활을 특히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지위가 높으신 분일수록 창업을 할 때 좀 크게 많이 생각하세요. 예. 외형적인 것도 뭐 중요시 여기시고 그죠? 이익보다는 매출에 집착하시고 그런 그다음에 매장 크기도 커야 되고 아이템도 남들이 봐서 좀 뭐 있어 보여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의외로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어, 특히 이제 첫 초보 창업을 하시는 분일수록 초보 창업자일수록 작게 시작해서 어떤 장기전을 위한 생존력 지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거는 자금이 많든 작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다고 해서 결코 뭐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매장들이 가장 재미있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고 예. 지금 사실 뭐 제가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도 큰 매장들은 다 아니에요. 이전에는 저도 백화점에서 뭐 150평 이렇게 큰 매장들을 다 운영했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크게 해봐야 힘만 들고 예. 남는 건 오히려 작은 매장보다 더 안 남아요. 예.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는 예, 오히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생각하자. 작은 매장들을 여러 개 운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시스템만 갖춰주면 그런 것들은 이게 가정 중에서 예,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생존을 위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생존을 위한 실전은 사실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 챕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2장부터 상품력, 그다음에 매출력, 집객력, 현금력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력, 매출력, 집객력, 이 현금력, 이 힘들었던 함수 관계가 함수 관계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책에 더 관통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상품력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외식업의 본질이 그 상품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그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경우가 이 맛에 대해 민감하세요. 예, 맛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맛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쪽으로 많이들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도 초창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맛을 찾기 위해서 힘을 많이 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이 100이라 그러면 70만 돼도 될 텐데 가령 70만 돼도 될 텐데 꼭 100이나 100 이상을 채워야 신메뉴로 확장한다든지 그러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타이밍은 늦어버린 그런 케이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맛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다른 요인들에 포커스를 맞췄더니 오히려 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서 저는 이거는 상품력이라는 것은 맛이 전부가 아니다. 예.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맛이라는 거는 미각 세포를 통해서 인지를 하잖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맛이라는 것은 입에 있는 이 미레라나 혀에 있는 미레가 감지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뇌에 의한 인지적 활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그죠. 가령 막 우리가 좀 스테이크를 먹는다. 똑같은 스테이크를 먹어도 가령 일회 용품, 일회 용기에 담아서 먹는 거랑 아주 멋진 이제 그 접시에 담아서 먹을 때랑 예, 그릇에 달라졌을 경우에 느끼는 맛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먹는 맥락에 따라서도 또 누구와 먹는지와 따라서도 다르고 먹는 맥락에 따라서도 이게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 컨셉이고 예, 컨셉이고 메뉴 컨셉이라는 것은 우리 메뉴를 주문하게 만드는 이유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메뉴를 주문하게 만드는 이유 아니면 우리 매장에 와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먹고 마시고 체험할 그 상품에 갈 직접적인 것들은 이제 뭐 저는 육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각적인 것들 그 다음에 냄새라든지 그런 감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식자재 품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되어야 상품력이 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신메뉴나 아이템을 가지고 브랜드를 기획할 때 이 척도를 같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근데 항상 모든 요인을 맛에 대한 요인을 8가지로 저 책에서 소개했거든요. 이거를 어, 모두 기준을 100점으로 두지는 않아요. 예, 강약을 둡니다. 더 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거죠. 가령 뭐 모양을 100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맛은 그러니까 미각적인 것은 뭐 한 60이 정도면 된다 하면 먹는 방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을 올려서 전체적인 맛이 80이나 90에 이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사실 대중들의 맛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5,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179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모두 미식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맛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평론하지는 미식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운영자인지 커피 드시는 것 같은데 커피에 대한 맛을 평가를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디테일하게 뭐 여러 화려한 미사오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냥 쓰네 뭐 신맛이 있네 이 정도 그죠? 일반인들 다 그 정도 표현을 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 미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중들의 어차피 식당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뭐 하이엔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수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곳은 달라야 됩니다만 저처럼 이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은 어, 최고의 맛은 보다는 대중이 좋아할 수 최고의 맛을 개발한다거나 보다는 대중이 좋아하는 맛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맛을 발견하는 포인트가 미각적인 것만 아니라 그게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먹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식자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을 잘 융합을 시키면 예, 강한 상품력, 고객들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품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매출력입니다. 예. 사실 매출력을 결정짓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격입니다. 가격. 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출은 좌우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매출은 고객 수와 그다음에 객단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1인당 지불하는 가격이 객단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곱하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면 뭐 어, 객수가 한정된 고객 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객단가가 높아야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는 한번 잘못 설정해 놓으면 바꾸기도 사실 메뉴판을 바꾸기는 쉬워요. 예, 예. 그래서 마케팅 미스 중에서 사실 가격이 제일 변경하기는 쉽습니다. 식당에서. 왜냐면 메뉴판만 바꾸면 되니까. 메뉴를 바꾸려 그러면 또 R&D 해야 되죠. 그걸 또 뭐 식자재도 찾아서 맞춰야 되죠. 좀 복잡 시간이 걸리는데 가격은 그냥 메뉴판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다 보니 이 가격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가격 설정하는 건데 저는 지금도 어렵거든요. 가격 설정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싸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요즘에 뭐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싸게만 팔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성비라는 거는 가령 뭐 3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1인당 3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그 3만 원짜리 식사 이상의 가치를 주면 가성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객이 어쨌든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주는 게 그 이상의 상품력을 제공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너무 싸게만 가격을 책정하려고 하지 말자. 그죠? 나의 그 노동이 들어간 나와 우리 직원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그 노동에 의해서 제공되는 음식인데 이렇게 뭐 싸게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격 설정할 때 최대한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하자. 그죠?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 고수들은 가격을 그냥 쉽게 잘 올리죠. 고수들은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예시로 든 사례가 있는데 그 하동간이라는 곰탕집 있잖아요, 서울에. 예.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그 하동간 보통이 12,000원이었어요. 보통이. 근데 얼마 전니까 15,000원이더라고. 3,000원 올린 거야, 3,000원. 그래도 고객들은 계속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 주변에 이제 뭐 계시는 분식점이나 뭐 국밥집 하시는 분들은 500원, 1,000원 올리는 거에 그냥 손을 발발 떨시거든요. 예. 그런 차이인 거죠. 어쨌든 내가 내 음식에 대해서 자신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받는 게 맞다. 그래서 가격을 어, 가성비에 대한 효용도 떼지 말자. 제대로 받고 제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출액을 올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팁은 이제 가격 차별화죠. 그렇게 너무 또 가격에 설정하는 것이 또 무리가 있다 생각하면 가격 차별화라는 약간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내용도 뭐 책에 뭐 제시를 많이 해놨는데 그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매출은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역시 예, 객단가 높으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고객 수죠. 예. 근데 사실 고객 수는 뭐 이거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요즘에 또 마케팅도 많이 하시는데 또 뭐 SNS를 뭐 마케팅 하더라도 바로 한 번에 뭐 효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서 할 상황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단골 고객을 뭐 다는 상식입니다만 단골 고객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가령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오픈빨이 끝나고
다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불확실한 시대가 됐을 때 가장 확실한 매출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 수표는 단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골 만드는 방법은 사실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실행이 어렵죠.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당연한 것을 예,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어떻게 고수의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외식업은 식당업은 그 매일 반복된 노동이거든요. 반복된 일과 반복된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또 그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도 조금의 개선이라도 하루치의 개선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더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죠?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 예, 지금 예, 정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역지사지란 말 한마디로 그냥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도 다 단골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정도, 최소한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집이 단골이냐 이거죠. 내가 단골 식당이라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 생각을 고객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골 고기 만드는 방법은 역지사지라는 말 한마디로 해주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들어가면 매일매일 뭐 확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팀이라도, 예, 딱 하루에 한 팀, 한 분이라도 단골 고객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분 한 분 단골 고객 만들고 가고 그분들과 스킨십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그 자기만의 또 고객을 대하는 노하우들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과 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단골 고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간혹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죠. 단골이니까 당연히 알아줄 것이다. 뭐.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내맘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떠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도 뭐 건태기라는 게 생기는데 이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건태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럴 때 조금 주의를 하시고 초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경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의 실전 두 번째 직경력. 세 번째죠. 직경력은 저는 적객을 잘하면 직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이제 가게 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이냐라는 거.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단골 고객과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보편적인 어떤 적객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 이제 갈수록 어떤 그 적객 서비스의 이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이전에 비해서. 어쨌든 뭐 특히 최근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이 접점할 수 있는 주인장이나 직원들과 접점할 수 있는 접점 포인트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셀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갔더니 이제 셀프 식당인 거예요. 셀프 식당인데 근데 갔더니 이제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없어서 들어왔는데 자리에 앉아서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 혼자 갔죠. 직원이 더 많아. 직원이 두 명이 있었죠.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턱으로 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봤더니 셀프 서비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알겠다고 이제 주섬주섬 가서 물을 떠왔는데 이런 거죠. 그래 셀프 서비스인지 알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셀프 서비스라고 해서 턱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뭐 바쁘지도 않은데
직원 둘이서 그냥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 한 잔을 떠서 갖다 주면서 저희는 셀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적객의 기본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적객 서비스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해지고 셀프 서비스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적객 서비스 차별화로도 충분히 직계력의 아주 필요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 5장으로 소개해드린 현금력.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보면 뭐 어느 잘된 케이스를 이제 설명해 줄 때 보면 다들 이제 얼마 팔았다 매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요. 그죠? 뭐 매출 최대 매출 올렸네 뭐 했네 이게 하는데 얼마 남았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외형적인 것에 좀 집착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지 해가지고 1억 팔아왔는데 1억 팔면 식당에서 1억 팔면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다들 와 하죠. 근데 까보면 남은 게 없는데. 근데 2천 팔았는데 400 남았어. 우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남았다 하더라도 이게 장부상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장부에도 이익이 있는데 또 통장을 봤더니 돈이 없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외식업은 현금 장사잖아요. 그죠? 현금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물론 뭐 카드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주기로 보면 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고 도는 돈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현금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 결국은 어, 들어오고 나가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장 관리를 해라, 뭐 그다음에 일일 결산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한 번에 모아서 해라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현금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방법들을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식당은 장기전인데 장기전이라는 것은 꼭 생존이라는 것이고 생존력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창직에 대한 마인드, 철학을 주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상품력, 매출력, 직계력, 현금력 이러한 함수 관계를 잘 활용하면 생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또 이제 관련해서 질의사항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요약 딱 한마디 하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직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창직 스펙을 쌓으셔서 사실 지금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는 창직을 위한 스펙을 쌓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직 스펙을 쌓으셔가지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드시고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과 좋아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노는 에너지가 결합하면 생존을 넘어서 번창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